안녕하세요. 영상해박입니다. 이번 저희 9월 가을을 맞이해서 준비한 나름의 기획 코너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기획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큰 기획을 가지고 영화를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코너는요. 저번에 제가 약간 예고를 했죠. 9월 가을이기 때문에 멜로 영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획전 이름은 애정만세입니다. 그 애정만세라는 차이밍량의 유명한 영화가 있죠. 저도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애정만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애정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애정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되게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멜로 영화 선정을 저희가 하게 되면서도 한국 영화를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 현 한국의 멜로가 너무 없고 로맨스가 없는 지금 현 상황과 되게 맞닿아 있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서 차이밍량의 애정만세라는 영화의 제목을 따라서 기획전 제목도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을 함에 앞서서 한국 영화의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가 없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멜로 영화나 로맨스 영화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 어떨까 했어요. 세미님은 한국 멜로 영화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멜로나 로맨스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장르물로서.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게 지금 몇 개월 전에 그 김남길 씨와 전도연 씨가 나왔던 하드보일드 멜로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던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또 우리 믿고 보는 전도연이라는 이제 여배우,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여배우인데요.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형사와 그 다음에 전도연 씨는 거기서 범죄자의 애인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미묘한 어떤 남녀 사이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당신을 가까이 하려는 형사의 어떻게 보면 파멸인데 이 영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요.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않았어요. 관객들한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무례한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전도연 씨도 나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전도연 씨가 유일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이님은 좋아하는 한국 멜로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역시 영작. 8월에도 생각나고 크리스마스도 생각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게 이 영화도 되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영화에서 이 한석규 씨 같은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를 보면 한석규라는 배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입덕 영화. 그리고 심은하 씨도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은 정치인 아내가 되시긴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 그래서 이 영화도 되게 계절이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약간 좀 그 시기마다 생각나는 영화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그 초원사진관 근선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엽서 쓰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오거든요. 맞아. 전 그 기획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다고 그 장소, 촬영 장소를 보존하는 데가 한국에는 별로 없지 않나요? 거기가 지금도 보존이 네, 있어요? 지금도 관광지에서 사람도 보이고. 그렇구나.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한석규 씨의 전성기 때 정점을 찍은 영화 같아요. 저는 김종국 찾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원래는 뮤지컬 원작이긴 한데 저는 원래 임수정 씨랑 공유 씨 원래 스캔들 계속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설 계속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이러면서 놀랍기도 했고 저 약간 인도 여행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인도 맨날 가고 싶어. 남자 만나러는 아니지만 약간 이 영화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 얘기한 영화 무례한은 그나마 최근이긴 한데 진짜 최근에는 멜로 로맨스 작품이 한국에서 없긴 한 것 같네요. 저희가 이번에 애정만세 기획전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이와이 슌지, 우리나라에선 1999년에 개봉한 러브레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또 아주 행복하게도 청취자분이 직접 이것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2주 연속 추천 영화를 기념을 애정만세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애정만세. 애정만세. 네,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와이 슌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와 앨리스, 사월 이야기, 피크닉 저는 이 정도만 들어본 것 같고 사실 러브레터는 저는 엄청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줄거리를 우선 설명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코너 이름도 나름 지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완벽한 스포일러를 저희가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 코너 이름은 완벽한 스포일러입니다. 세미님이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해주세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지금 오늘 이제 러브레터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이 영화가 아까 그 연우님께서 잘 소개하셨다시피 99년 당시에 이제 140만 한국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연인 후지 이츠키가 죽은 지 한 2년이 지나는 그 추도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여전히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 이제 결혼을 갖다가 약속했던 연인이 갑작스럽게 죽거든요. 그의 약혼녀였던 왓다나메 히로코, 나카야마 미오가 이제 연기하는 그 히로코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식 날 히로코가 우연히 이제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중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자신의 연인이. 지금은 사라진 그 과거의 연인의 이제 집 주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심코 이제 편지를 띄우게 되죠. 과거에 이제 사라진 망자를 향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며칠 후에 후지 이츠키로부터 이제 거짓말처럼 답장이 날아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죽은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달라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 자신의 연인과 똑같은 인물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중학교 동창인 동명의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로코는 이제 이츠키한테 여자 이츠키죠. 연인의 과거를 편지로 들려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요. 서로가 이제 편지를 주고 받게 되면서 히로코와 이츠키가 과거에 이제 동일한 인물이었던 이츠키라는 그 남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요 정도의 이제 이야기고요. 그 밖에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이 영화가 되게 복잡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에피소드의 나열처럼 막 이렇게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봐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해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게 죽은 사람한테 편지가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그래서 미스테리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장르의 혼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멜로와 미스터리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둘 다 약간 판타지의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랑도 판타지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두 장르가 어울린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저 이 영화 처음 봤거든요. 저희 90년대 말에 한창 얘기를 듣고 많이 희자되던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지 않고요. 처음 봤을 때 이 영화 굉장히 혼동스러운 영화예요. 전혀 이제 시놉시스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보시는 분이면 저처럼 좀 초반에 좀 영화를 헤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츠키와 왓다나베 히로를 동시에 연기한 라카야마 미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인 2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저처럼 영화 초반에 헤매죠. 왜 여성이자 남성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히로라는 이츠키라는 이제 인물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아까 장르의 혼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좀 느껴져요. 이게 정말 사랑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연인에 대한 어떤 편지를 보낸다는 설정이 마치 죽은 사람 망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 망자에 대한 어떤 기억에 대한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어요. 저는 이 영화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남자 후지 이츠키가 결국에 히로코를 사귄 이유가 자기 첫사랑에 닮아서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도 잘 모르겠고 왜 그러는가. 그냥 그 남자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영화를 그래서 다시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영화가 그 후지 이츠키 간의 첫사랑보다 약간 히로코와 여자 후지 이츠키 간의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동료애? 약간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영화가
메멘토 이런 것보다 다시 여러 번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르의 혼합 때문에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들이 맨날 달라가지고 오히려 이런 영화일수록 더 자주 보고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이님께서 잘 얘기를 하셨는데 남과 여를 동시에 그 나오잖아요. 후지 이츠키라는 남성으로서 후지 이츠키가 있고 여성으로서 후지 이츠키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망자를 보내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뭐 누군가요? 나카야마 미오가 연기한 두 명의 후지 이츠키와 와타나베 히로코의 아니 뭐 사카이 미키죠? 아닌가요? 좀 헷갈리네요. 이제 두 명의 그 여자 예, 그쵸. 이츠키랑 남자 이츠키. 예, 그 뭐 두 명이 여성에 대한 어떤 뭐 무정처럼 또 들리고 동시에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내주는 의뢰처럼 들리는 영화예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죽음이 그 남자 이츠키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음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암시가 되거나 드러나나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들 망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어떤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몇몇의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오지 후지 이츠키, 예, 사랑했던 이제 연인을 갖다 떠내 보내는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인물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연인이 산에 등정을 갔다가 조난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요. 마찬가지로 그 또 누굽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헷갈려요. 후지 이츠키도 자신의 그 좀 썸씽을 타고 있던 중학교 동창생 갑자기 떠나버리죠. 전학을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그 여성 후지 이츠키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면은 흔히들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해서 병이 들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망한 경우보다는요. 어떤 뭐 폐렴이나 무슨 조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예. 전 이 영화 생각하면 되게 그냥 첫사랑에 대한 영화? 약간 이런 인상만 있었는데 죽음은 또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맞물려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만큼 슬프기도 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겨울이라는 이미지도 맞아, 약간 맞아, 그거랑 맞아. 이어지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또 맞아. 유명한 OST도 윈터 스토리 해가지고 예, 그 연주곡도 겨울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란 배경도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하얀 눈의 이미지도 그렇고 이 하얀 눈의 이미지는 영화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죠? 처음에 등장할 때도 여자 후지 이츠키 아니다. 히로코가 이렇죠. 예. 누워서 이렇게 서론에 누워서 숨을 이렇게 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체험하는 듯한. 근데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예, 죽음을 맞아. 어떻게 체험하지라는 그런 히로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영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되게 특이하게. 그 유사하게 아까 말했던 예. 그 첫 장면처럼 하얀 설원에서 그 여자 후지치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폐렴으로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내고 뭐 제사라고 해야 되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할아버지랑 엄마랑 자기랑 그렇게 같이 내려가는데 약간 이 죽음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냥 중학생이니까 그냥 예. 썰매 타면서 스케이트 타듯이 그냥 슝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연히 바닥에 얼어붙은 잠자리를 발견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죽음을 깨달았다는 듯이? 그러니까 뭔가 그 하얀 설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공간처럼 저한테는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잠자리 이미지도 되게 이질적이네요. 음. 잠자리는 보통 가을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음. 이미지인데 그러면 그 죽음이 진짜 과거에 현재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얼음에 얼려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잠자리가 갑작스럽게 동면된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과거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써 완료된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죽음, 자신의 기억 속에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러분께서 그 눈 내지는 그 겨울의 이미지를 좀 물어보셨잖아요. 이 영화는 이렇게 흰 눈으로 시작해서 흰 눈으로 끝나요. 예, 겨울이 이미지가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아까 오프닝 크레디트에서 이제 주인공 여성이었던 이제 히로코가 눈밭에서 숨을 참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러브레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함을 강요하는 영화처럼도 이제 보여요. 예, 강박적으로.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 흰눈 내지는 어떤 순수한 시절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 누군가요? 그 여자 후지츠키가 아닌 이제 히로코라는 인물이 연인을 잃은 지가 한 2년 정도 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자신의 이제 고등학교 동창 선배죠. 지금의 이제 연인인 그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을 갖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어떤 계절로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구나 약간 느껴지는 게 히로코도 처음에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영화가 당연히 겨울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히로코 말고 여자 이츠키를 생각하면 그 네. 늦가을의 이미지가 더 저는 늦겨울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될랑말랑하는 그 순간으로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고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거를 뭔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추억으로 간직한다는 의미로 마지막 장면에 그 후지 이츠키가 습관처럼 그러니까 장난처럼 약간 그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뒤에 독서 이력 카드를 남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혹시 후지 이츠키 씨 아니세요? 이러면서 이거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가져와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근데 그거를 그 독서 이력을 딱 꺼내서 보는데 그 뒷면을 보니까 그 후지 중학교 때 남자 후지 이츠키가 자기의 모습을 그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는데 그때 배경이 착 뭐라고 하지? 이제 봄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이제 어떻게 이 추억을 내가 받아들일까라는 거를 마치 받아들였다는 듯이 그래서 약간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계절을 만약에 하나로 나타나면 약간 초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늦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서 약간 이 계절이라는 게 좀 이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새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첫사랑 같은 장면 같은 거는 좀 가을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세요? 좀 뭔가 가을색에 약간 나뭇잎도 막 깔려있고 그래서 약간 첫사랑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면 왠지 가을이라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는 첫사랑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럼 세미님은 어떤 계절이 생각나세요? 이 영화? 저는 지금 제이님 말에 좀 수긍하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는 망자를 못 떠나 보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긴 겨울을 지내다가 이제 망자를 비로소 떠나 보내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자 히로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계속 이제 헷갈리는데 남자 예,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히로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츠키도 마찬가지고 이츠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영화의 첫 번째 그런 이제 오프닝 크레디트와 마지막에 이게 또 굉장히 이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그 산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새로운 연인과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자 히로코는 그 마지막에 그 엽서 뒤편에 자신의 중학교 그 모습, 이
동명의 그 남자 그 동창생이 자신을 사랑했었구나를 비로소 깨달으면서 굉장히 기억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 편지가 왔을 때 누구였지? 그런데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아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조차도 비로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 영화하면 늘 겨울이 생각났는데 그 겨울 때문에 잊혀진 가을의 이미지와 봄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그냥 첫사랑 영화다, 첫사랑 영화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사랑에 대한 그런 강박이라고 그러니까 순정에 대한 강박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특히 이 시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 시기엔 지금보다 더 그게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이제 아까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일본에서는 95년도 개봉됐어요. 저희는 이게 99년 개봉이 됐고 아마 이 영화 개봉 사이에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마 해적판도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뭐 이 당시는 인터넷이 그렇게 사용되는 활발히 사용되는 시기 아니거든요.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이 이제 당시를 아니까 왜 그랬을까 지금 물어보면은요. 어떤 순수함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의 기억이 이게 한국 사회가 97년도에 IMF 구제 금융, 98년도 한창 힘든 시기였거든요. 99년도에 이 영화 개봉됐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아마 추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왜 히트했을까? 물론 일본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이 97년도에 선거로 바뀌면서 일본 문화 개방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 영화를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지상파나 그 수면 위에서. 보통은 저게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저 용산이나 저 세운산 가서 불법 복제된 뭐 CD나 비디오를 구해서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러 이제 용산에 이런 데서 이제 흔히 백판이라고 하는 앨범. 그 당시에 이제 또 저희는 아이돌 문화가 그 당시에는 아마 90년대 중반부터 한창 SM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흥행 포인트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사회적으로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어떤 순수한 기억? 아, 그땐 좋았지. 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는 그 노희경 작가 그 사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노희경의 약간 페르소나처럼 드라마 작가가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송혜교랑 현빈 씨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나요. 네, 근데 거기서 둘이 이렇게 연인 관계이지만 서로 전 연인이 막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에서 왜 드라마는 자꾸 첫사랑한테만 돌아가냐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PD들이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분노하거든요. 송혜교가 막 분노하는데 그 드라마 작가가 외국에서 섹스 앤더 시티에서도 주인공 캐리가 첫사랑한테 마지막에 시즌 끝날 때 돌아간다고 그건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이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편화된 감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일본과 우리 한국 약간 동양적인 감성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지금도 이제 아까 생각나는 뭐 드라마가 있어요. 이 당시 99년이고 2000년 초반에 흔히 얘기하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동화, 뭐 겨울 연가 이게 한창 히트했거든요. 그죠, 다 첫사랑 얘기. 맞아. 첫사랑 얘기예요. 맞아. 그 이게 뭐 봄은 뭐였나요? 아직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여름 향기였고 봄의 왈츠. 봄의 왈츠. 그게 이제 그때 윤소코 PD였나요? 네, 윤소코 PD 이제 4부작이고.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마 이분도 싱글일 거예요. 상당히 나이가 있는데 첫사랑이라는 이런 감수성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근데 그런 게 좀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게요. 아까도 이제 저희 그런 얘기했지만 뭐 가을 동화나 겨울 연가 일본에서 데이트했잖아요. 한류의 이제 한드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러브레터와 가을 동화, 겨울 연가가 통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과거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 어떤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표백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좀 없다가 요새 좀 다시 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면 다 첫사랑 얘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완전 보편적으로 다 옹호받고 응원받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절대 첫사랑 옹호하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그렇게 기억을 다루는 영화가 저는 좀 태행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도 점점 저도. 이제 97부터 해서 계속 뒤로 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세대를
한테 호소하는 영화들 있죠. 노스텔지아. 그 당시를 호소하는 영화 내지는 이런 창작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러브레터도. 근데 러브레터는 굉장히 지금도 보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출발을 갖다가 암시하고 예견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뒤로 돌아가는 영화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영화가 기억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위한 기억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그냥 예고편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게 카메라가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화면에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일반 카메라도 나오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나와서 혹시 카메라나 사진이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고편에 등장할 정도면 나름의 의미가 있는 장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싶어서. 의미 있지 않은데 그때 저는 이 영화를 오빠가 좋아해서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렇게 딱 야.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그리고 수동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서 약간 그게 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가?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뭔가 사진이 근데 중요하게 나오지 않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진기도 나오고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나오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디 나오냐면 여자 그 히로코가 자신의 중학교를 찾아갈 때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성인이 돼서 찾아가는 네. 그렇죠. 예. 히로코가 자신의 이제 중학교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있냐면 이찍기한테 보내려고. 자신의 당신의 연인이 중학교 때 다니던 시절의 이제 중학교다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은 우연히 운동회잖아요. 이제 그 달리기 그때 이제 우연히 그 몸도 성치 않는데 그때 그 얘기하는 이제 남자 히로코가 막 기부스를 하고 달리다가 넘어지는 장면 우연히 이제 찍히는 거죠. 사진기로 팍팍팍 찍히거든요. 그 스냅 사진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좀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 기억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진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거든요. 근데 사진이 이게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는 것도 좀 특별해요. 아날로그 사진이고 그런 것들이 좀 퇴색한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사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화되면서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떤 기억을 좀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거기와 담당하는 게 또 있는 게 아까 이제 책에 대한 것도 좀 있어요. 독서 이력표. 독서 이력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책에 그 남자 이츠키가 자신의 이제 서명을 쓰잖아요. 자신의 서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첫사랑 또 다른 이츠키를 향한 서명이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너를 향해서 쓰는 거죠. 아까 그 마지막 엽서 이츠키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이력표 뒤에 나오는 그 그림. 결국엔 이게 누구의 이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첫 사랑을 향한 어떤 무한한 애정 공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저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 나오는 걸 뭐 예고편을 통해서밖에 못 보긴 했지만 그 책 도서카드 뒤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저는 그게 폴라로이드 사진의 이미지랑 그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의미를 연결지어서 시간의 순환처럼 보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폴라로이드는 현재를 포착한 거고 그건 현재를 포착한 그 상황 자체가 과거인 거고 그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 근데 폴라로이드 사진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찍는 모습만 나오지. 그 아까 말씀하신 운동회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은 보여주긴 하는데 사진으로 인화돼서 보여주진 않아요. 인화된 건 아니에요. 그 폴라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인화된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찍는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억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그 인화된 기억을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독서 이력표 이런 호명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름을. 그 예고편 되게 특이하다. 지금 진짜 안 나오는데 진짜 특이하다. 이름을 호명하는 게 여기서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 지금 누군가요? 이제 그 히로코가 자신의 이제 현재 연인이자 이제 선배랑 여자 그 히로코를 만나러 가잖아요. 무작정 만나러 가요. 영화 속에서 만나러 가는데 못 만나죠. 약속을 안 하고 가니까. 그런데 거리에서 지금 이제 못 만나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 방문했는데 못 만나고 간다라는 것을 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거리에서 갑자기 누군가 부르죠. 여기서 이제 히로코를 부르는 이제 음성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츠키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거든요. 오버랩해서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쳐다보고 한 명은 자동차에 짐을 실으면서 쳐다보는데 서로가 마주하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리에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군중 속에 섞이면서 그런 장면이 이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모습으로 아마 바뀌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마치 어떤 것처럼 들리냐면요. 망자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망자, 그 남자 이츠키가 한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두리번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호명하는 장면이 그 촬영 장면이. 그렇게 망자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있다면 망자의 시선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나요? 여기는 카메라의 시선이 다 망자의 시선처럼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놀라운데 아까도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자 히로코가 중학교를 방문하거든요. 그때 그 중학교를 방문하고 선생님이 배웅하는 그 장면도 이 카메라가 일종의 이제 뭔가요? 그 뭐 패닝을 하는데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배웅하는데 그 선생님과 그 여자 히로코를 배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닝을 하는데 그게 마치 망자의 시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이제 그 두 명의 연인을 갖다가 쳐다본다는 느낌. 그게 저는 카메라의 시선처럼 느껴지지 않고 망자의 시선처럼 느껴져서 좀 섬뜩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죽음이 계속 이제 그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른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알아요. 여자 후지 이츠키가 남자 후지 이츠키가 죽은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너랑 이름 똑같은 애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특이하긴 해요. 되게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막 출석번호 다 알고 몇 번이었는지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 남자애는 좀 특별하잖아. 그래서 왜 특별해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걔 갑자기 조난당해서 죽지 않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때 그 친구가 깨닫거든요. 여자 후지 이츠키가 죽음을.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의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카메라가 패닝이 되더니 그러니까 절대 리얼타임으로는 얘가 인사하고 자전거 타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패닝이 되는 순간 동안 얘가 금방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을 생각하면 인사하고 자전거 탈 준비하고 이러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시간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없애는 듯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봤을 때도 그러고 나서 비행기 장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행기 장면이 마치 여자 히로코가 그 오타루라는 그 지방에 그러니까 남자 후지 이츠키의 고향에 방문을 하고 나서 마치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원래 자기 집에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비행기가 딱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쇼트가 무언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자 후지 이츠키랑 그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비행기를 보고 배웅하는 듯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사를 가기로 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방문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게 시간의 격차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후지에 이츠키 여자 후지에 이츠키랑 히로코랑 주고받는 게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편지라는 게 원래 시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즉각적인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서로 막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이 이렇게 뭔가 격차를 이렇게 뭔가 간격이라고 해나? 그런 걸 줄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카메라가 망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뭐라고 해야지? 시선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걸 간격을 없애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망자의 시선이 없고 지금 살아있는 이들의 생활이 더 중요한?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영화가 계속 과거를 향한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죽은 연인 내지는 과거의 연인을 갖다 어떤 기억을 계속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도 많이 보나? 그래서 되게 좀 가슴 아픈 이 영화가 좀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히로코가 너무 자기 남자친구 약혼자를 너무 빨리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자 후지 이츠키한테 그 사람의 기억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공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떠나간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니까 히로코와 여자 후지 이츠키를 만나게 해주는 게 남자 후지 이츠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가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좀 재미난 게요. 아까 편지 말씀하셨잖아요. 편지를 갖다가 사실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히로코한테 보내거든요. 여자 이츠키가 히로코한테 보내요. 근데 결국엔 다시 그거를 돌려주죠. 당신의 기억이기 때문에 돌려줘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처럼 들렸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나의 기억을 갖다가 보존하고 복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거는 나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이니까 당신이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좀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는 더 이상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현재를 갖다가 그 유명한 그 대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첫사랑을 향한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에 매몰된 기억을 향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이제 진정한 애도를 위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멜랑콜리라고 해서 우울증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우울증이 걸리냐? 뭐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런 멜랑콜리라는 게 결국엔 충분한 애도, 거리두기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인물들이 과거의 어떤 망자를 향해서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비로소 영화의 말미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망자와 거리를 두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일본 영화가 특징이 항상 거리두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정서적으로 막 정모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도 이렇게 러브레터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일본은 언제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나라, 섬나라, 위험한 자연재해가 심하고 지진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나 그런 이별 자체를 체화되어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언제든지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약간 그렇지 않나? 저 일본 영화 보면 되게 담담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맞아. 그래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데 그 내면은 알 수 없다. 뭐 이게 뭐 선입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라고 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뭐 자연적인 조건이나 그런 문화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면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 내지는 내면 이런 걸 보여준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저희가 9월달에 테마가 애정 만세인데 우리가 멜로드라마나 로맨스물을 만들 때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들은 좀 더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영화가 잘 됐을까요? 그래 왜 잘 됐어요? 근데 이화의 신세가 일본에는 그렇게 그닥 인기가 많지 않대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99년도에 개봉을 했고 아까도 2010년 이후에 또 최근에도 감독의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됐을 때 이 영화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갖고 좋았던 시절 바라보는 거 아닐까?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저는 이제 느껴져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경기도 좋고 좋았던 시절에 만약에 개봉됐으면 절대 흥행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희 약간 대리 욕망 충족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약간 첫사랑에 대한 강박증 약간 이런 것도 계속 호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그냥 첫사랑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성의 우정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영화의 스토리에서만 구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법이나 연출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생각나는 게 이 영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이 영화 연출을 해서 180도 이렇게 전환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성에 놓고 혹시 그 장면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 수많은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여름 씨가 말한 180도 어긋나는 장면과 그 주민 트랙 장면. 정말 그거를 많이 따라하다가 단편 영화들이 다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180도 어긋나는 장면은 그 순간이에요. 저는 그 현재 연인으로 나오는 선배 있잖아요. 저는 그 선배가 정말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편지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과거의 연인을 놓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괜히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막 무섭게. 왜 이걸 보내는 걸까?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너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되게 무례하게 편지를 몰래 보내기까지 해요. 근데 그 상황에 180도가 엄청나게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어긋나니까 되게 분위기가 이 영화가 로맨스 아니면 뭐 따뜻한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는 따뜻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그 선배가 너무 무섭게 나오거든요. 그 180도가 어긋나면서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너한테 편지를 보내는 걸까? 누굴까?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딱 180도가 넘어가요. 그 선배가 일하는 공방에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선배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 트랙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여자 후지 이치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속 안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려다 주거든요. 아버지가 너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감기가 폐렴으로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억지로 데려다 주는데 그 순간에도 걔가 막 좀 감기 걸려가지고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막 그 아빠가 죽음에 거의 도달할 때에 딱 도달하면서 자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후지 이츠키 이 이름은 후지 이츠키 씨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 딱 되게 중요하게 내가 알고 있었던 남자 후지 이츠키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이 되게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중요해가지고 되게 수많은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따라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그 후지 이츠키 씨 할 때도 약간 에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배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선배가 좀 그래도 착한 게 자기 그렇게 잘못하긴 했지만 나중에 너 진짜 너가 사랑했던 약혼자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장면 오겐키 데스까 거기 그러니까 너가 거기서 진짜 후지 이츠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자 하고 데려가요. 진짜 실제로 조난당했던데 근데 그때 에코가 이렇게 울리거든요. 오겐키 데스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에는 전 그 선배가 되게 싫었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 뭔가 뭐라고 해야지 그런 진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 선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지금도 들기도 해요. 근데 되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 영화 갈수록 좀 흥미롭네요. 저는 이제 처음 봐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어떤 180도 축이라든지 지금 현재 연인인 그 선배가 나올 때 그걸 전혀 의식하지는 못했거든요. 다만 좀 위압적으로 보이긴 해요. 좀 강요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자꾸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히로코한테 잊으라고 강요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산에 데려갈 때는 오히려 히로코가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현장 그 산장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요라는 것을 하면서 털어버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진짜 각인하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조금 뭐라고 하지? 좀 반으로 쪼갠다면 그러니까 수신자 발신자라는 게 있잖아요. 편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초반부에는 히로코에 대한 얘기가 거의 그러니까 히로코가 끌고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현재 남자친구인 선배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게끔 영화를 연출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거의 여자 후지 이츠키를 중심으로 끌고 가거든요. 왜냐면 남자 후지 이츠키를 기억하면서 약간 영화의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발신자와 수신자가 마치 이렇게 뒤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때는 그 남자 선배가 별로 안 무섭게 느껴지고 오히려 따뜻하게 나를 이렇게 애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배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하이 슌지가 조금 연출적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히로코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 이츠키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마지막엔 종합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이제 여성 인물들이 비로소 떠나보내면서 종합하는. 그래서 이게 구성도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야기적으로. 물론 좀 초반에 그 우리 나카야마 미오가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 혼동스러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혼동스럽거든요. 왜 같은 사람의 이름이 한 명은 남성유 같은데 여성으로 나오고 캐릭터가 두 명의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연기를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명의 그 인물이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맞아, 성격이 다르죠. 성격 완전히 달라. 한 명 굉장히 내향적이고 한 명 굉장히 외향적이고 근데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정말 이 나카야마 미오의 그 니즈 시절을 잘 보여주는 니즈 시절을 진짜 잘 보여주는 이 영화로 뭐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이제 히로코를 연기하는 그 여배우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역할을 연기하는 이제 나카야마 미오가 이제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핫한 배우로서 등극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여러 인물들이 우선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 수신자 이야기, 발신자 이야기 그리고 통합된 이야기 이렇게 3중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주제도 3중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시간 그리고 첫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되게 잘 버무려서 연출적으로도 이야기적으로 잘 버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좋은 영화는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 달려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봐서 이 영화가 그래도 옛날 영화니까 옛날 영화니까 이렇게 화면이 그냥 흐리고 약간 그냥 뿌옇고 맞아요. 약간 필터링 껴져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봤을 땐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색조가 필터링을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여요.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좀 안개 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좀 의도된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왜곡되거나 뭐 망각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영화 자체 필터링을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사진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같은 책들이 등장하거나 어떤 독서 이력서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까 맨 서두에 얘기했던 잠자리 얼음 위에 있는 그 냉동된 잠자리처럼 기억을 환기시키는 어떤 소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계속 그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면서 다시 또 미래를 갔다가 이제 바라보는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보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어떤 축들이. 그러면서 이 영화 리듬감을 발휘하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화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도 나오고 해서 저희 예전에 기억 테마로도 3부작 나름했었잖아요. 그때 뭐였죠?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예, 맞아요. 이터널 선샤인,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메멘토? 메멘토는 아닌데? 최근에 했었고 뭐였죠? 그때가 기억이 테마였군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였지? 있는데? 저희가 한 건데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 멜로 영화라고 선택을 했는데 기억에 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해서 그 방송도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영화 너무 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두 분이 좀 자세하게 해부해 주셔서 좀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 해부학 시간 마지막 코너는 필름 필터링 시간이죠. 전 이 영화를 봤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할까 아니면 보지 말아도 될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이거 듣는 분들도 본척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봐야 될까요? 본척해야 될까요? 판단 내려주세요. 예. 이게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거를 지향하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눈에 띄어요. 영상 해부학의 매력이죠. 설득.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조차 이제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방송 전에는 보지 말라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첫사랑 내지는 망자에 대한 기억에 매몰된 영화면 보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재와 지금 그 이후 미래를 갖다가 지금 내다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억과 오버랩하면서 좀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이님은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까요? 저는 무조건 추천. 3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러브레터에 충성합니다. 무조건 봐야 되고 보면 진짜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그런 재미도 저는 매력인 것 같고 이 영화를 다시 곱씹을 때도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봐도 저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한 번 보는 것보다 3번 보는 걸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영화 추천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저도 그리고 되게 힘이 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 오프닝 할 때 제가 여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싫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여름을 떠나보내는 새로운 시작,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과 정말 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고 러브레터를 보신 분들도 다시 추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도 다시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